뉴델리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 방산, 인공지능, 금융, 4개 분야 전부 2030년 교역 500억 달러. 인도 선박 시장은 단 1년 만에 12배가 커졌어요. 그 12배짜리 시장에 문을 연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 4위 경제대국 인도가 한국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4월 20일 오전 도쿄 시내 해운연구소 7층 아시아 해운 시장을 28년째 분석해온 자리에서 그날 아침은 특별히 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요. 오전 9시 52분이었습니다. 화면에 속보가 뜨는 알림 소리가 났어요. 딱 하고. 그 요란하지 않은 짧은 소리 하나가 그날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 인도, 뉴델리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조선, 인공지능, 방산, 금융협력 확대, 2030년 교역 500억 달러. 겐지상 이거 보셨어요? 복도에서 후배 연구원 스즈키가 뛰어들어왔어요. 손에 출력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재용이 갔다고요? 정의선도, 구광모까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한국 3대 그룹 총수 전부가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뉴델리에 간 거였습니다. 스즈키의 눈이 동그래져 있었어요. 저는 출력물을 받아들고 다시 읽었습니다. 조선협력, 인공지능, 방위산업, 금융, 그리고 인도 선박시장 규모 2022년 9천만 달러, 2023년 11억 2천만 달러, 1년 만에 12배였어요. 12배. 숫자가 화면에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기술 이전 수준이겠죠? 그게 전부 아닐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랬는데요. 목 안쪽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긴 했지만 확신이 없었거든요. 스즈키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조용히 나갔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노비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하나 집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뚜껑을 따자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 사이에서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뉴델리 정상회담, 오늘 열린 거였습니다. 8년 전 우리 일본이 인도에 신칸센을 깔 때 인도는 일본 인프라의 상징이었어요. 오늘도, 네, 인도는 일본 인프라의 상징이었어요. 뭄바이에서 아메다바드까지 고속철도, 우리가 기술을 넣고 돈을 넣고 30년 협력 관계를 쌓아온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코친 조선소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인도 남서부에 있는 국영 조선소입니다. 직원 1만 3천 명, 도크 7개. 저도 3년 전에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현대 쪽에서 기술 협력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기술 이전해 줄 순 있겠지. 그게 전부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동성명을 보면 그 말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조선협력, 금융, 인공지능, 방위산업 4개 분야가 동시에 들어간 공동성명은 기술 이전이 아닌 거더라고요. 파트너 교체입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도쿄 거리가 보였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 인파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오늘 뉴델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에서 쓴맛이 퍼졌습니다. 달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썼거든요.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도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그게 뭔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년 경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날 오후 항공편을 알아봤어요. 코친 직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소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뉴델리 정상회담의 진짜 안쪽 이야기는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코치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그날 밤 혼자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저는 이 나라를 28년 동안 봐왔어요. 그런데 오늘 뉴델리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들여다보니 제가 너무 오래된 인도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를 먼저 봐야 했어요. 인구 14억 2천만 명, 세계 1위입니다. 국내 총생산 세계 4위, 연간 성장률 7%.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미국이 3%면 잘 나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1%도 간신히 넘기는 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7%예요. 매년. 10년 넘게 이 속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내걸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선진 인도 2047. 인도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까지 선진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비전이더라고요. 그 비전 안에 조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조선 10위,
2047년까지 5위.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5위라고요? 지금 세계 조선 1위는 한국입니다. 2위 중국, 3위 일본. 그 뒤를 유럽 조선소들이 따라오는 구조예요. 인도가 5위로 올라온다면 누군가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어딘지는 여기서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인도 정부가 올해 해양 개발 기금을 조성했어요. 규모가 4조 원이었습니다. 우리 일본 돈으로 치면 4천억 엔이 넘는 돈이에요. 아파트 단지 수십 개를 한 번에 짓는 돈이죠. 그걸 조선 단 하나의 분야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거든요. 인도 선박 시장 규모를 찾아봤어요. 2022년 수치가 9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3년 수치가 나왔습니다. 1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1년 만에 12배가 뛰어 있었어요. 1년에 12배가 뛰는 시장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자체를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복수의 출처에서 같은 수치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업계 조사기관이 예측한 2033년까지의 성장률이 연평균 60% 이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전부일 것이라고 아까 스즈키한테 말했는데요. 그 말이 목안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12배 시장에서 기술 이전이 전부일 리가 없잖아요.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파트너를. 뉴델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선이 첫 번째 분야로 들어간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이 시장의 문을 열 열쇠를 갖고 있는 나라와 손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도쿄 연구소 건물 안에서 저 혼자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고 창밖에는 도쿄만 야경이 길게 펼쳐져 있었어요. 항구 불빛들이 잔잔하게 수면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1996년에 이 연구소에 입사했어요. 그때부터 아시아 해운 시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조선은 일본의 절반 규모였어요. 기술도 자본도 인력도 다 일본이 앞서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쓴 첫 번째 보고서 제목이 기억납니다. 아시아 해운 시장 1인 파트너십이 답이다. 그 보고서가 지금 어느 서랍 속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거야.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뉴델리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선언과 실행은 다른 거니까요. 코친 조선소에 가서 실제로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가방을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쳐 입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다시 그 숫자를 생각했어요. 1년에 12배, 연평균 60% 성장. 2047년 세계 5위. 코친에 가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제 보고서가 맞았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겠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코친 조선소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인도 코친까지는 도쿄에서 직항으로 9시간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문이 열렸고 트랩을 내려서자 코친 특유의 공기가 먼저 왔습니다. 짠 냄새에 기름 냄새가 섞인 바닷바람이었어요. 4월 인도 남서부는 낮 기온이 33도를 넘겼습니다. 공항을 나오는 순간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요. 택시를 잡아 코친 조선소 정문 앞에 내렸습니다. 저는 3년 전에도 여기 왔었어요. 그때는 시장 조사 차원에서 둘러본 거였습니다. 인도 조선시장 잠재력 분석, 결론은 아직 멀었다 였거든요. 그 결론을 갖고 도쿄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정문에서 방문자 등록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쇳소리와 용접소리가 뒤섞인 굉음이었어요. 도쿄 쪽에서 파란 불꽃이 연속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봤던 코친 조선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3년 전에는 도쿄 하나에 선박 한 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나마도 완성이 반쯤 된 상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드문드문 있었어요. 지금은 도쿄 세 곳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빽빽했어요. 현장 관계자를 따라 도쿄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한국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안전모를 쓴 기술자 2명이 도면을 펼쳐놓고
뭔가를 짚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인도 현장 감독으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현장 안내를 맡은 코친 조선소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분들이 누구냐고. HD 현대기술팀입니다. 작년부터 상주에 있어요. 상주. 출장이 아니라 상주였습니다. 뉴델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선협력이 들어간 게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미 현장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도크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박한 척의 용골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철 냄새가 코를 찔러렀어요. 용골 옆에 서 있던 한국인 기술자가 제 쪽을 봤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인사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좋은 작업 현장이네요. 그 기술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안전모 아래 눈가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지만 재밌어요. 웃으며 말하더니 다시 도면으로 눈을 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코친 현장을 둘러보고 사무동으로 들어갔어요. 자료 열람을 요청했고 담당자가 인도조선 시장 현황 보고서를 건네줬습니다. 거기에 숫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 조선 3사의 올해 합산 수주 목표가 388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52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을 새로 짓고도 돈이 남는 규모입니다. 수주 잔고는 평균 3.5년치를 넘었어요. 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배가 나오는 건 3년 반 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77척 중 72척을 한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72척. 나머지 5척은 다른 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72대 5.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독점이죠. 한국이 만든 거 아니면 사지 않는 선주들이 있어요. 옆에서 코친 조선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어요. 영하 163도에서 새지 않는 용접,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30년 동안 쌓은 기술이에요.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노트에 뭔가를 적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손을 잡기로 한 거예요. 인도 혼자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20년이 걸려요. 한국이랑 같이 하면 10년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뉴델리 정상회담이 그냥 나온 합의가 아니라는 게 그 순간 실감났습니다. 인도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 답이 한국이었던 거거든요. 사무동을 나와 도크 쪽을 다시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 도크 위에 주황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은 그 빛 속에서도 파랗게 튀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여전히 도면을 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전부일 거야. 아까 도쿄에서 스즈키한테 했던 말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는 게 보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일방적이에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달랐습니다. 함께 도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도 아직 조선이 전부는 아니잖아. 마음 한쪽에서 버티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방산도 합의됐고 인공지능도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아직 모른다고요. 코친을 떠나기 전에 항공편을 다시 확인했어요. 뉴델리행이 있었습니다. 포럼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이재용과 정의선이 모디 총리와 함께 앉아있는 자리였어요. 거기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친 조선소 정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용접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파란 불꽃이 저무는 하늘을 향해 튀어올랐습니다. 그 소리와 빛이 제 발걸음을 따라왔어요. 뉴델리에 가면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것들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다는 예감도 함께 왔어요. 뉴델리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는 곳은 타지마할 팰리스 호텔 바로 옆 컨벤션 센터였어요. 코친에서 뉴델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시간짜리 국내선이었어요. 비행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인도 대륙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넓었습니다. 그 넓은 땅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델리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힌디어 뉴스가 흘러나왔는데 중간중간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코리아였어요. 뉴델리 정상회담 소식이 이미 인도 전역에 퍼져 있었던 거거든요. 컨벤션 센터 앞에 도착하니 입구에 사람들이 붐볐어요. 저는 방문자 등록 데스크에서 참관인 배지를 받았습니다. 연구소 소속이라고 밝혔더니 별다른 제지 없이 들여보내줬어요.
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홀 앞쪽 단상에 이지용이 앉아 있었어요.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다. 옆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있었어요. 그 옆에 구광모 LG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맞은편에는 인도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모디 총리가 발언 중이었습니다. 저는 뒤쪽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모디 총리의 발언이 통역기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인도는 한국과 함께 세계 해양 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채웠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8년 전 장면이 떠올랐어요. 2018년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예요. 뭄바이에서 아메다바드까지 508km. 일본 신칸센 기술로 짓는 고속철도 착공식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일본과 인도의 세기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쏟아졌거든요. 저도 그 보도들을 읽으면서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인도는 일본의 파트너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홀에서 모디 총리가 저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함께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재용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30년 넘게 함께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인도를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 파트너로 바라볼 것입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뉴델리와 벵갈루루에 설립합니다. 또 박수가 나왔어요. 정유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생산 라인을 추가합니다. 인도 공급망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다가 손을 멈췄어요. 100만 대였습니다. 연간 100만 대를 인도에서 이미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숫자를 몰랐어요.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이 그 규모인 줄 몰랐거든요. 28년 동안 해운 시장을 분석하면서 자동차 쪽은 따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포럼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명함을 교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힌디어와 영어가 뒤섞였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뉴델리 거리에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닉샤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렸어요. 평범한 뉴델리 저녁이었는데 어쩐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른바 세파 개선 협상이 가속화된다는 내용이 오늘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입할 때 관세 장벽이 낮아집니다. 지금도 낮은데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가 새로 생긴다고 했어요. 두 나라 장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조선, 방산, 인공지능 협력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에요. 구조였습니다. 선언은 한 번 하고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관급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협정이 개선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 구조 안에서 양국 기업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도 일본과의 관계가 더 깊잖아. 복도 창가에 혼자 서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신칸센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진행 중이에요. 30년 넘게 쌓아온 1인 관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뉴델리 정상회담 하나로 판이 바뀐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동안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도 기업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영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칸센은 2023년부터 공사가 멈췄잖아요. 토지 수용 문제로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멈췄습니다.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신칸센 공사가 멈춰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인도 사람이 직접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쪽에서 보면 멈춰 있는 건 그냥 멈춰 있는 거니까요. 홀 쪽에서 다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 세션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계속 서 있었어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뉴델리 정상회담이 오늘 일어난 일이지만 그 배경은 몇 년에 걸쳐 쌓여온 것들이었어요. 코친 조선소에서 상주 기술자들이 도면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이미 연간 100만 대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삼성이 연구개발센터를 짓는 것처럼, 저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방사는 좀 다를 거야.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냈어요. 방사는 신뢰와 안보가 결합된 분야입니다. 인도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요? 수십 년간 러시아 무기를 써온 나라가? 그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생각을 붙잡고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다음 날
인도 해군기지 앞에서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인도 해군기지 앞에 섰습니다. 뉴델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였어요. 해군 관계자에게 미리 연락을 해뒀거든요. 연구소 명함이 통했습니다. 방문 허가가 났어요. 정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어서자마자 바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침 햇빛이 수면 위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부두 끝에 검은 선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안내장교가 옆에서 말했어요. 올해 4월 3일에 취역했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인도 해군의 3번째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이름이 아리다만이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적을 제압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선체 길이 111m, 수중 배수량 6,000톤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잠수함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이제 인도, 6나라예요. 인도가 그 클럽 안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방사는 좀 다를 거야. 어젯밤에 혼자서 붙잡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인도는 수십 년간 러시아 무기를 써왔습니다. 전차도, 전투기도, 잠수함도 러시아 체계였거든요.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러시아가 지어준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기술자들이 인도 조선소에서 직접 만든 잠수함이었어요. 안내장교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인도는 이제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졌거든요. 전투기 엔진 부품을 못 받아서 운용을 못하는 상황도 생겼어요. 그래서 다변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변화. 저는 그 단어를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오전 일정을 마치고 뉴델리 국방부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국방부 건물 안에 방산협력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었어요. 뉴델리 정상회담과 연계해서 한국 방산기업들의 제품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사일 모형이 먼저 보였습니다. 천궁이었어요. 중동에서 이미 실전 운용 중인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옆에 붙은 설명판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요격 성공률 96%, 174발 중 161발. 이란 드론 공격을 막아낸 실전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96%라는 게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십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100발 중 96발을 잡는 거예요. 나머지 4발은 뚫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100%는 없거든요. 96%가 실전에서 증명됐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전시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인도 측 관심이 어느 정도냐고요. 상당히 높습니다. 중동에서 실전 데이터가 나온 이후로 문의가 늘었어요. 인도 공군도 구체적인 사양을 물어보고 있고요. 다음 부수로 이동했어요. 전투기 모형이 있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였어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기종이었습니다. 옆에 선 한국 방산 관계자가 설명해 줬어요. 인도 공군이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제 전투기 운용 비율이 높은데 부품 수급이 막히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국 전투기가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잠재 수요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인도만 따져도 수백 대 규모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주변국까지 합치면 더 커지죠. 저는 부수 사이를 걷다가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고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앞을 봤습니다. 천공, 전투기, 조선, 인공지능, 금융, 뉴델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분야들이 전부 여기에 있었어요. 선언이 아니라 실물이 있었습니다. 모형이지만 그 모형 뒤에 실전 데이터가 있었어요. 방사는 신뢰가 먼저야. 오래 써온 관계가 있잖아. 그 말을 어젯밤에 혼자 되뇌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제 위안이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요. 인도는 지금 딱 하나를 원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 부품이 제때 오고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파트너. 러시아가 그 기준을 못 채우기 시작하면서 생긴 빈자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코친 조선소에서 상주 기술자들이 도면을 펼치고 있었던 것처럼요. 전시호를 나왔어요. 복도에서 인도 국방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한국 방산기업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나치면서 단어 몇 개가 들렸어요. 납기, 기술 이전, 가격, 3가지였어요. 인도가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이 저 3단어에 담겨 있었습니다. 빨리 줄 수 있는지, 기술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가격이 납득이 되는지. 한국이 저 3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분석가로서 데이터를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이 인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건 몰랐습니다. 제 보고서 안에는 없던 장면들이었거든요. 국방부 청사를 나와 계단을 내려갔어요. 뉴델리 오후 햇살이 정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한 손으로 눈을 가리며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이건 가능성이야.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잖아. 걸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코친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기술 이전이 전부일 거라고. 그 말은 틀렸어요. 오늘 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에서 소식이 들어왔어요. 스즈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겐지상, 도쿄 경제신문에서 오늘 오후 속보냈어요. 한국이 인도조선 방산시장 선점이라고. 다른 언론들도 받아서 쓰고 있어요. 업계에서 긴급회의 소집한다고 하네요. 저는 걷다가 멈췄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였어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어요. 발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쿄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뉴델리 정상회담이 그 정도 충격을 준 거였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읽히고 있는 거였어요. 일본 업계가 먼저 그렇게 읽었다는 게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저는 스즈키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오늘 밤 도쿄 돌아갈게. 항공편을 찾아봤습니다. 심야편이 있었어요. 긴급회의에는 참석해야 했거든요. 제가 현장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런데 도쿄 긴급회의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3일 전에 도쿄를 떠날 때 갖고 있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 달라진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아직 몰랐어요. 뉴델리 정상회담이 바꾼 건 공동성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도쿄에 가서 더 분명해질 것 같았어요. 도쿄에 심야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오자 4월 도쿄 밤 공기가 서늘하게 얼굴을 쳤습니다. 인도에서 사흘을 있다 온 거라 온도 차이가 크게 느껴졌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깔끔했어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있었고 차선이 반듯했습니다. 오래 살아온 도시인데 어쩐지 낯설게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스즈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오전 10시예요. 업계 수석 연구위원들 전부 모인대요. 회의실은 연구소 맨 위층에 있었어요. 창이 넓어서 도쿄만이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테이블에 7명이 앉아 있었어요. 전부 일본 해운 조선 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분들이었습니다. 자료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첫 장에 뉴델리 정상회담 공동성명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도쿄 경제신문 속보가 출력돼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인도, 조선 방산시장 선정, 일본 신칸센 공백 틈타, 공백.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좌장을 맡은 수석 연구위원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중국이 왜 못 들어갔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고개들이 끄덕였어요. 저도 그 질문을 인도에 있는 동안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인도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뉴델리 정상회담 공동성명 어디에도 중국은 없었습니다. 조선협력 파트너가 한국이었어요. 누군가 자료를 펼쳤어요. 도클람 분쟁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2017년에 히말라야 국경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73일간 대치했잖아요. 그 이후로 인도에서 중국 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거든요. 항구 개발도, 통신 인프라도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을 받았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정부가 중국산 선박기술 의존을 줄이라는 내부 지침을 2022년부터 운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전략물자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코친 조선소 담당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다변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국도 같이 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빠진 자리가 있었어요. 러시아도 중국도 못 들어가는 자리.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좌장이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조선 3사의 올해 수주 목표 데이터였습니다. 합산 3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원이 넘는 규모였어요. 수주 잔고는 평균 3.5년치. 테이블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치 잔고입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일본 조선업계 수주 잔고를 담당하는 연구위원이 대답했습니다. 1.8년치입니다. 1.8년. 한국이 3.5년인데 일본은 1.8년이었어요.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같은 아시아 조선 시장을 보면서 저는 28년 동안 이 숫자를 어떻게 읽고 있었던 걸까요?
좌장이 말을 이었어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현황도 봐야 합니다. 자료가 넘어갔어요. 올해 전 세계 발주 77척, 한국 수주 예상 72척, 일본은 2척이었습니다. 중국은 3척, 나머지 5척을 중국과 일본이 나누는 구조였어요. 72대 5.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더 오래 조용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좌장이 저를 불렀어요. 야마다상, 현장 보고 좀 해줄 수 있어요? 코친이랑 뉴델리 직접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저는 다시 앉았어요. 7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코친 조선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 도크 3곳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 담당자가 10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는 것. 뉴델리 포럼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구강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것,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이미 연간 100만 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 국방부 전시 이야기도 했어요. 천국 요격 성공률 96%, 실전 데이터, 인도 공군의 전투기 교체 수요, 납기, 기술 이전, 가격, 인도가 파트너를 고르는 3가지 기준, 다 말하고 나서 잠깐 멈췄어요. 제 생각에는요,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뉴델리 정상회담이 오늘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몇 년에 거쳐 쌓인 것들이 오늘 공동성명으로 묶인 거예요. 현장에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뭘 보고 있었던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창으로 도쿄만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항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 앞에 서서 도쿄만을 봤어요. 일본 조선업이 전성기를 맞았던 건 1970년대와 80년대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 선박의 절반 가까이를 일본이 만들었어요. 그 시절 일본 조선소에는 사람이 넘쳤고 주문이 밀렸고 기술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왔어요. 1990년대부터 한국 조선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가격 경쟁력에 기술력까지 따라잡으면서 일본 점유율을 가져갔어요. 저도 그 과정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일본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걸. 그때도 업계에서 비슷한 회의가 열렸을 거예요. 그때도 비슷한 자료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침묵이 흘렀겠죠. 그래도 아직은. 그때도 누군가 그 말을 했겠죠. 저도 이번에 그 말을 계속 했었고요. 복도에서 스즈키가 다가왔어요. 겐지상, 인도 현지 방산업체에서 메일이 왔는데요. 뉴델리 정상회담 이후 한국 방산기업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대요. 혹시 아는 데 있냐고요. 저는 스즈키 얼굴을 봤어요. 스즈키가 왜 저한테 그 메일을 가져왔는지 알았습니다. 저한테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으니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야. 짧게 말했어요. 스즈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도쿄만 위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체에 어느 나라 글자가 적혀 있는지는 거리가 멀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 배가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일찍 자리를 정리하고 연구소를 나왔어요. 어딘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 근처에 도쿄 거리를 걷다가 가끔 들르는 한인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조용한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아시아 해운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지금 제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식당 벽에 뭔가가 걸려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날 밤 저한테 가장 많은 걸 말해줄 거라는 것도요. 한인 식당은 연구소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도쿄 시내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식당에 가끔 들렀어요. 조용하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별로 없어서 생각을 정리해야 할 때 혼자 오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된장 냄새가 났어요. 뚝배기에서 무언가 끓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받았어요. 주인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일본어로 짧게 인사를 건넸더니 한국어로 대답하셨어요. 오랫동안 이 식당을 해오신 분이었거든요. 메뉴를 고르다가 문득 벽을 봤어요. 식당 벽에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액자 속 사진들이 낡아서 모서리가 살짝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여러 번 이 식당에 오면서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리 보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항구였습니다. 크레인이 보였고 부두 위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도 있었어요. 하늘에 배 한 척의 선체가 걸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줄에 매달린 채로요. 사진 아래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일본어였습니다. 1974년 문바이 항구 코리안 워커스 한국 노동자들. 저는 그 글씨를 한동안 봤어요. 발이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1974년이면 52년 전이에요. 뉴델리 정상회담이 열린 2026년에서 딱 52년 전이었습니다. 그 해에 한국 노동자들이 인도 문바이 항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중동 건설 붐이 막 시작되던 시절이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인도. 그 시절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아시아 전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항구에서 뭘 하셨을까요? 배를 고치셨을 거예요. 짐을 날랐을 거예요. 크레인을 돌렸을 거예요. 낮 기온 38도를 넘나드는 인도 항구에서요. 모국에 가족을 두고 외국어가 서툰 채로 그 항구에 서 계셨던 거예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땀을 흘릴 때 한국 조선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였어요. 배를 만들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인력도 없었습니다. 외국 설계도를 빌려다가 배를 만들던 시절이었거든요. 세계가 한국 조선을 몰랐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항구에서 일했어요. 5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뉴델리 영빈관에서 한국 대통령이 인도 총리와 마주 앉아 조선 협력을 합의했어요. 코친 조선소에 한국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도크 위에서 파란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그 불꽃 뒤에 52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52년이 1974년 문바이 항구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제가 오래 사진 앞에 서 있으니까 궁금하셨던 것 같았어요. 저 사진 아세요? 한국어로 물으셨어요. 저는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 시절 중동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셨어요. 우리 남편 친구들이에요. 남편은 못 갔고요.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이에요. 거기서 번 돈이 나중에 다 고향으로 갔어요. 자식 학비 됐고 집 됐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할머니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항구에서 뭔 생각했겠어요? 그냥 했겠죠.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냥 했겠죠.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박혔어요. 그분들은 인도 조선업이 어떻게 될지, 50년 뒤에 한국이 세계 조선 1위가 될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했던 거거든요. 그날 하루 그 항구에서 주어진 일을. 그 하루가 쌓여서 52년이 됐어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뚝배기가 나왔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항구에 계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그 크레인 옆에 서 계셨을 수 있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인도 항구에서, 독일 탄광 막장에서 그분들이 흘린 땀이 지금 뉴델리 정상회담 공동성명 안에 녹아있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단어 뒤에, 방산이라는 단어 뒤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뒤에 그분들이 계셨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이 손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입이 열렸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안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틀렸습니다. 28년 동안 틀렸어요. 저는 숫자를 봤어요. 수주 잔고, 점유율, 시장 규모, 그 숫자들을 분석하면서 아시아 해운 시장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1974년 문바이 항구에서 흘린 땀을, 독일 탄광지하 1200m에서 버틴 세월을, 중동 사막에서 쇠를 잡았던 손을. 한국이 조선 1위가 된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30년을 쌓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전에 52년이 있었거든요. 인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기술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쌓아온 역사가 있는 나라. 뉴델리 정상회담은 그 역사가 공식 문서로 나온 날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뚝배기가 식어갔어요. 김이 잦아들었습니다. 식당이 조용했어요. 할머니가 카운터 뒤에서 무언가를 닦고 계셨어요.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사람들이 아직도 그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배가 크레인에 매달려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52년을 건너 오늘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식당을 나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어요. 도쿄 골목에 밤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 편의점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걸었어요. 어디를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그 사진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1974년 뭄바이 항구, 안전모를 쓴 사람들, 크레인에 매달린 선체, 그분들의 시선. 연구소 방향으로 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연구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만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비상유도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제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켜지 않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종이 묶음이 손에 닿았습니다. 꺼냈어요. 28년 전에 썼던 보고서였습니다. 1998년 3월, 입사 2년 차였어요. 첫 번째 단독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아시아 해운시장, 1인 파트너십이 답이다. 종이가 누래져 있었어요. 모서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쓸었어요. 종이 질감이 거슬거슬했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제가 28살에 쓴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인도 해운시장 잠재력, 일본 기술의 우위, 한국 조선의 한계. 그 한계가 구체적인 숫자로 적혀 있었어요. 그 숫자들이 지금은 전부 뒤집혀 있었습니다.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조선은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격차는 구조적이다. 구조적이다. 그 단어 위에 오래 시선이 머물렀어요. 28년 전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구조적이라고. 극복하기 어렵다고. 그리고 저는 그 판단을 28년 동안 유지해 온 거였어요. 크게 바꾸지 않은 채로요. 그동안 한국조선은 세계 1위가 됐어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77척 중 72척을 가져갔습니다. 코친 조선소의 기술자들이 상주하게 됐어요.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쿄만이 보였습니다. 밤이라 수면이 검었어요. 항구 불빛들이 그 검은 수면 위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크레인 불빛들이 점점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덮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표지를 한 번 더 봤어요. 1998년 3월, 28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 봄에 저는 이 보고서를 쓰면서 아시아 해운시장의 미래를 그렸어요. 틀렸습니다. 숫자를 봤는데 숫자지를 못 봤어요. 점유율을 분석했는데 그 점유율을 만들어 온 손을 못 봤거든요. 뉴델리 정상회담은 오늘 나온 게 아니었어요. 1974년 뭄바이 항구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분들이 땀을 흘리던 그날부터요. 중동 사막에서 쇠를 잡았던 손부터요. 독일 탄광 막장에서 버텼던 세월부터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 코친 조선소 도크에 파란 용접 불꽃이 튀는 거였습니다. 삼성이 뉴델리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는 거였어요. 모디 총리가 먼저 악수를 내미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28년 동안 보고서를 서랍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뒀어요. 덮인 채로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도쿄만이 정면으로 보였어요. 항구에서 배 한 척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을 켜고 수면을 가로질러 나가고 있었어요. 어딘가로 가는 배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배를 봤어요. 코친 조선소에서 도크 위로 올라가던 선체가 떠올랐습니다. 파란 용접 불꽃이 튀던 것. 한국 기술자가 도면을 들고 땀을 닦던 것. 안전모 아래 눈가에 맺혀있던 땀방울. 뉴델리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으로 묶이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를 완전히 벗어나서 도쿄만 안으로 사라졌어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수면 위에 그 배가 지나간 자리만 잠깐 물결이 남아있다가 이내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에서 이마를 유리에 살짝 기댔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마에서 천천히 퍼졌어요. 내일 아침 저는 보고서를 다시 쓸 거예요. 28년 전. 제목과 다른 제목으로요. 어떤 제목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첫 줄이 어떻게 시작할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뉴델리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52년 전에 이미 있었다. 도쿄만이 조용했어요. 항구 크레인들이 밤속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배의 경적 소리가 한 번 울렸어요. 낮지만 먼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도쿄만을 건너서 어딘가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 소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